사또가 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11살 관비 소녀가 장터 어귀에서 행인에게 그 말을 뱉었을 때 3년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목에는 관비 표식이 새겨진 삼배 끈이 묶여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아에서는 그 아이를 찾고 있었지요. 아버지를 잃은 그날부터 3년, 소녀는 단 하루도 그 이유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말을 건넨 그 행위는 소녀가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순창 땅에 채심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11살이었지요.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채심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관아 부엌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이 채심의 첫 번째 일이었지요.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나무를 쪼개고 불씨를 살리고 솥에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만 채심은 떨지 않았어요. 이미 3년째 같은 새벽을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순창 관아는 고을에서도 제법 큰 관아였습니다. 아전들만 20명이 넘었고 사또 변준혁의 살림을 챙기는 관비만 해도 10명이 훌쩍 넘었지요. 그 중에 채심은 가장 나이가 어린 관비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일이 적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지요. 채심아, 사또 날이 좁안상 어서 올리지 못해. 상방 마마가 안마당 쪽에서 소리쳤습니다. 채심은 대답 대신 빠르게 손을 놀렸어요. 예, 곧 올리겠습니다. 밥 한 술 먹을 새도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국그릇, 반찬 접시, 숟가락 위치까지 흐트러짐 없이 맞추었지요. 상방 마마가 상을 들고 안으로 사라지자 채심은 그제야 허리를 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곧바로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채심의 눈빛은 다른 관비들과 달랐습니다. 넋이 나간 눈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항상 보고 있는 눈이었어요. 관리들의 대화, 아전들이 주고받는 말, 창고로 들어가고 나가는 물건들. 채심은 보이는 것을 전부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없는 부엌 한쪽에 혼자 앉아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지요. 손때가 잔뜩 묻은 낡은 장부였습니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채심은 그 장부를 펼쳐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어요. 아버지. 채심은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 장부는 3년 전 아버지 채병록이 채심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었지요. 처형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어린 채심이 잠결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포박당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눈은 딸을 향해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채심아, 잘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부엌 아궁이 왼쪽 돌 3번째. 거기 이 장부를 숨겨두었다. 내가 크면 이 장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채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었지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내일 먼 길을 간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말만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채심을 한참 바라보더니 거칠어진 손으로 딸의 머리를 한 번 쓸어내렸어요. 채심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울면 아버지가 더 힘드실 것 같았지요. 그래서 채심은 꾹 참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최병록은 굴량미 300석을 횡령한 죄인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고을 백성 모두가 보는 앞에서였지요. 채심과 어머니 유씨는 그 자리에서 관비로 전락했습니다. 채심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 나오던 모습, 어머니가 채심의 손을 꽉 쥐던 것, 그리고 변준혁이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던 얼굴. 채심은 그 얼굴을 잊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도록 단 하루도 잊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채심은 울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알려준 곳에서 장부를 꺼낸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부엌 아궁이 왼쪽 돌 3번째. 장부는 기름 먹인 천으로 쌓여 있었지요. 채심은 그 장부를 펼쳤어요. 날짜와 숫자,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심은 아직 글을 완전히 읽지 못했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몰래 가르쳐준 글자들을 더듬어 읽어 내려가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변준혁. 사또의 이름이었습니다. 채심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매일 밤 장부를 꺼내 읽었습니다. 글을 모르면 외웠지요. 숫자를 모르면 손가락으로 헤아렸어요. 처음 1년은 글자를 익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글자들을 하나씩 되살렸지요. 촛불도 없이 달빛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장부를 짚었어요. 2번째 해에는 장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날짜와 수량, 이름과 화살표의 의미를요. 3번째 해에 이르자 채심은 그 장부에 적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고도 술술 읊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채심은 관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부 머릿속에 새겼어요. 어느 날 어느 창고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어떤 아전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세금 장부와 실제 수납량이 얼마나 다른지. 3년 동안 채심의 머릿속에는 변준혁의 죄상이 날짜별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문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11살 관비 소녀가 사또를 고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심은 기다렸어요.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런 채심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관아 이방 최돌쇠였지요. 최돌쇠는 눈이 좌우로 약간 치우쳐 있었습니다. 항상 허리를 굽혀 비실비실 웃는 자였지요. 사또 변준혁이 뭐라 하면 나리 말씀이 지당하시옵니다 하며 먼저 고개를 조아렸어요. 그런 최돌쇠가 유독 채심을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지요. 채심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최돌쇠가 부엌 앞을 지나다가 채심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채심이. 채심이 돌아보았지요. 관비 주제에 눈을 왜 그렇게 뜨고 다니냐. 눈을 내리깔고 다녀야지. 채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지요. 최돌쇠는 그것마저 기분 나쁜 듯 혀를 찼어요. 3년 전에 아비가 죄인으로 죽었으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 아니냐. 눈 함부로 굴리다 탈난다. 채심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최돌쇠가 씩씩거리며 돌아갔어요. 채심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요. 채심이 오점내를 처음 만난 것은 8살 때였습니다. 장터에 심부름을 나갔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긁혔을 때였지요. 장터 한쪽에서 국밥집을 하는 오점내 할머니가 채심을 보더니 대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세상에, 이 어린 것이 이런 표식을 달고 다니냐. 오점내는 채심의 손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관비 표식이 새겨진 삼배끈이었지요. 오점내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채심은 할머니가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점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거 봐라, 눈빛이 보통이 아니네. 오점내는 채심의 무릎을 씻겨주고 약초를 붙여주었어요. 채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하고 싶었지만 사실 아팠지요. 그냥 받아두었어요. 오점내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채심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얻어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오점내가 한 번 더 밀었습니다. 먹어.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다 갚으면 되지. 채심은 그 말이 고마웠어요.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심이 심부름을 나올 때면 오점내는 꼭 밥 한 그릇을 챙겨주었지요. 말없이 건네는 밥이었습니다. 채심도 말없이 받아 먹었어요. 그것이 3년 동안 이어진 인연이었지요. 어느 날 오점내가 채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심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맞서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어라. 채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세상에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다. 아무리 옳은 싸움도,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혼자서는 반드시 꺾이는 날이 온단다. 좋은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 옳은 증거 10개보다 나을 때가 있지. 채심은 그 말을 흘렸습니다. 아직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 말은 채심의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채심은 오점내가 해준 밥을 떠올렸어요. 말없이 건네주는 밥 한 그릇.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채심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말고도요. 채심은 관아 담장 안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채심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청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변준혁의 목소리였지요. 올해 수확은 어떻게 됐느냐? 최돌쇠가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쌀 200석, 보리 120석, 콩 80석이 올라왔사옵니다. 변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명에는 쌀 120석, 보리 70석, 콩 40석이라 보고해라. 채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요. 빗자루를 천천히 움직이면서 귀를 세웠어요. 최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빼돌리오리까? 그건 내가 알 것 없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채심은 그 수를 머릿속에 새겼지요. 쌀 80석, 보리 50석, 콩 40석.
오늘 날짜. 이것이 채심이 기록한 증거 15번째였습니다. 3년 동안 채심이 모은 것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관아 창고 입출고, 기록과 실제 수납량 차이, 가명 보고서와 실제 수확량 차이, 3년치 세금 장부에서 빠진 항목들. 채심은 이것들을 전부 아버지가 남긴 원본 장부 여백에 손톱으로 긁어 표시해 두었습니다. 채심의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관아 부엌에서 아전들 밥상을 나르다 보면 대청문이 열려 있는 날이 있었지요. 채심은 걸음을 늦추었어요. 들리는 말을 전부 기억했지요. 날짜, 숫자, 이름.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됐습니다. 밥상을 들고 들어가서 내려놓고 나오는 짧은 순간에도 채심의 눈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책상 위 서류, 열려있는 장부, 서랍 위에 놓인 물건들. 그것뿐이 아니었지요. 채심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파악해 두었어요. 동쪽 마을 수제 할아버지는 3년 전 굴량미가 사라지던 날 밤 창고 쪽에서 술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그 말을 채심이 직접 들은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채소를 팔다 채심과 마주친 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잊었겠지만 채심은 잊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었어요. 딱 한 가지가 없었지요. 이것을 가져갈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심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지요. 관비 소녀가 홀로 가명에 가서 사또를 고발할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들어간다 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지요. 게다가 최돌쇠가 항상 채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변준혁은 관아 부엌에 오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마당을 지나칠 때면 채심과 마주쳤지요. 그날 변준혁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다가 채심 앞에 멈추었습니다. 채심이 물 항아리를 들고 가던 참이었어요. 변준혁이 채심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너 채병록의 딸이지? 채심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3년이 됐구나. 변준혁이 천천히 말했지요. 아비처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 그러면 여기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어. 알겠지? 채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준혁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채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든 물 항아리가 부르르 떨렸지요. 아비처럼 쓸데없는지.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일이 변준혁에게는 그저 쓸데없는 짓이었던 것입니다. 굴량미 300석 때문에 굶어 죽은 노인셋도, 억울하게 처형된 아버지도, 관비로 전락한 어머니도, 변준혁에게는 전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일이었지요. 채심은 그것이 어떤 분노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내려앉혔습니다. 그런 최돌쇠가 어느 날 채심을 불러 세웠어요. 야, 채심이. 요즘 너 행동이 수상하더라. 채심이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라. 최돌쇠가 한 발 다가섰지요. 관비가 주제도 모르고 눈을 굴리다가는 어미까지 탈난다. 명심해. 채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돌쇠가 만족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어요. 채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지요.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었지요. 최돌쇠는 변준혁의 눈과 귀였어요. 그가 낌새를 채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채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더 조심하면 됐어요. 그게 채심이
3년 동안 터득한 방법이었지요. 무릎을 굽힌다고 마음까지 굽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채심은 다시 걸었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속은 고닫지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채심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돌쇠가 저녁 무렵 변준혁의 서재에 들어섰어요. 변준혁은 창가에 앉아 기름에 절인 닭다리를 뜯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최돌쇠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날이 채병록의 딸 채심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변준혁이 닭다리를 내려놓았어요. 말해봐라. 요 며칠 그 아이의 행동이 수상하옵니다. 서고 쪽을 기웃거리거나 창고 쪽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살피는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장터에 심부름 나갈 때마다 국밥집 노파와 무언가를 나누는 듯하옵니다. 변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채병록의 딸이 서고를. 그 아이 나이가 몇이더냐? 11살이옵니다. 변준혁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11살짜리 관비가 뭘 한들 어쩌겠느냐. 쓸데없는 걱정이야. 그러하오나 날이 혹시 모르오니 좀 더 지켜보겠사옵니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변준혁이 최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수상한 짓을 하거든 즉시 보고해라. 채병록의 씨앗이 뭔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최돌쇠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사옵니다. 채심은 그날 밤 이 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돌쇠의 눈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욱 조심했습니다. 더욱 천천히, 더욱 조용히. 그해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머니 유 씨의 기침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환절기 탓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깊어가도 기침은 가라앉지 않았지요. 오히려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창고 뒤편 구석방에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채심은 밤마다 어머니 곁에 앉아 등을 쓸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해야 해요. 괜찮다. 이 정도쯤이야. 유 씨는 웃으며 손을 저었지요. 그러나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없었어요. 채심아. 어느 저녁 유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침으로 거칠어진 손이었지요. 내가 하려는 일 말이다. 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 채심이 굳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숨겨둔 것을 내가 찾은 것도 3년 동안 혼자 무언가를 준비해온 것도. 채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무섭지 않으냐? 채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 하면 더 무섭습니다. 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딸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채심아. 예.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지. 처형 전날 밤 자기 목숨보다 내가 걱정이었단다.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 채심의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어요, 어머니. 유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채심은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지요. 장부를 가슴에 안고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채심은 그렇게 믿었어요.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지요. 그런데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피를 토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었지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채심이 새벽 불을 떼고 구석방으로 돌아왔을 때 유 씨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힘이 빠진 것이었지요. 이불 위에 핏자국이 작게 번져 있었습니다. 채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달려가 부축하자 유 씨가 힘없이 눈을 떴지요. 괜찮다, 채심아. 놀라지 마라. 그러나 유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걸리는 소리가 났지요. 채심은 이를 악물었어요. 약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오늘 약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채심에게는 돈이 없었지요. 관비에게는 품삯도 없었습니다. 약을 살 방법이 없었어요.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것이었지요. 오점내 할머니에게 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관비가 허락 없이 관할을 벗어나면 매를 맞았습니다. 최돌쇠에게 들키는 날에는 어머니까지 해가 될 수 있었지요. 채심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리세요, 어머니. 제가 약을 구해올게요. 유 씨가 눈을 크게 떴지요. 채심아, 안 된다. 들키면 들키지 않겠습니다. 채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지요. 관할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 두었어요. 관아 담장 동쪽 끝 감나무. 그 가지를 타고 넘으면 됩니다. 최돌쇠가 점심 먹은 뒤 낮잠을 자는 그 시간이 유일한 틈이었지요. 채심은 잠깐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 씨의 눈이 채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과 사랑이 뒤섞인 눈이었지요. 채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어머니.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채심은 달렸습니다. 장터를 향해서였어요. 순창 장터는 5일장이었습니다. 마침 오늘이 장날이었지요. 장터에는 사람이 많았어요. 채소 파는 농부, 옷감 파는 장사꾼, 국밥 끓이는 아주머니들. 채심은 그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점내 할머니 국밥집까지 가려면 장터를 가로질러야 했지요. 장터 한복판을 지나가던 채심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포졸 2명이 장터 입구에 서 있었어요. 관아 포졸이었지요. 한 명이 사람들을 훑어보며 소리쳤습니다. 관아에서 도망친 계집아이 못 보셨소. 11살쯤 됐고 손목에 삼배 끈이 묶여 있소. 채심의 다리가 멎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보고한 것이었지요. 최돌쇠가 낮잠을 일찍 깬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본 것인지. 어찌됐든 포졸이 왔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채심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리면 눈에 띄었지요. 숨으면 찾아낼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채심의 눈에 장터 한쪽에 쌓인 항아리 더미가 들어왔지요. 채심은 재빨리 항아리 사이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포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발소리가 채심의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채심은 숨을 참았지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상대방이 들을 것 같았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시오.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포졸과 채심 사이에서 나는 목소리였지요. 채심은 슬쩍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은 사내가 포졸 앞에 서 있었어요. 나이는 30 남짓, 수염이 며칠째 깎지 않아 지저분했고 갓은 낡아 빠졌지요.
행색만 보면 시골을 떠도는 가난한 선비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요? 포졸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관아에서 도망친 관비를 찾는 중이요. 비켜서시오. 사내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방금 장터 북쪽 물길 쪽에서 손목에 표식을 단 아이를 봤는데 거기로 달려가던 것 같던데 말이오. 포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느 쪽이라 했소? 북쪽 물길 쪽이요. 서둘러 가보시오. 포졸 2명이 북쪽으로 달려갔어요. 사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항아리 더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나올 수 있겠느냐? 채심이 항아리 사이에서 나왔지요. 사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내는 채심의 손목을 한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터 한쪽 골목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지요. 채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따라갔어요. 골목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사내가 등을 기댄 채 채심을 바라보았지요. 다친 데는 없느냐? 채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도와주셨습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채심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관아에서 도망쳤구나. 관비치고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채심은 그 말에 경계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요. 친절하게 도와준 것은 고마웠지만 아무나 믿을 수는 없었어요. 채심은 사내를 살폈지요. 낡은 도포, 다른 집신,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 그러나 손이 이상했어요. 일을 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거나 붓을 잡은 사람의 손이었지요. 채심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볼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채심이 몸을 돌리려 했지요. 오점내 할머니 국밥집에 가려는 것이냐? 채심이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사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장터에서 잠깐 봤다. 내가 아까 그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채심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이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선량해 보이는 눈도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는 길이 같으면 같이 가지. 사내가 먼저 걸어갔어요. 채심은 한 발 뒤에서 따라갔지요. 오점내의 국밥집은 장터 남쪽 끄트머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였지만 솥에서 피어오르는 국밥 냄새가 장터 골목까지 퍼졌지요. 채심이 들어서자 오점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세상에 채심아, 내가 어떻게 나왔냐? 어머니가 편찮으세요. 약이 필요합니다. 오점내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뚜막 서랍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얼마면 되겠냐? 조금만 빌려주세요. 갚겠습니다. 빌리긴 뭘 빌려. 그냥 가져가라. 채심의 뒤에서 사내가 국밥 한 그릇을 시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점내가 그 사내를 훑어보았지요. 그리고 채심에게 눈짓을 했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모르는 분이에요. 포졸들한테서 도와주셨습니다. 오점내가 사내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는 국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오점내의 눈에 뭔가 스쳤어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심이 동전을 받아 쥐고 일어서려 했지요. 그때 사내가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채심이 돌아보았어요.
아까 장터에서 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포조를 보자마자 주변 상황을 순식간에 읽고 피할 곳을 찾더구나. 어린아이가 보통이 아니야. 채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관할을 나온 것이냐? 어머니, 약이 전부냐? 그 물음에 채심은 잠시 멈추었지요. 이 사람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지 말아야 할까? 채심은 사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포졸에게 거짓말을 한 눈이었어요. 자신을 도와준 눈이었지요. 채심은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봐라. 나리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내가 잠시 채심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다. 채심은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요. 채심은 결심했어요. 사또가 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5점 내에 국밥 젓는 손이 멈추었지요. 사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채심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그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사내가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5점 내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지요. 두 사람이 채심을 바라보았어요. 채심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사내 앞에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원본 장부입니다. 사또가 군량미 300석을 빼돌린 날짜와 수량이 기록되어 있지요. 인장도 찍혀 있어요.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관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내가 장부를 집어들었지요.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오점내가 채심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채심아, 저분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이걸 보여줘도 되겠냐? 채심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포졸들한테 제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 지금 이 순간 제 편을 드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오점내의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사내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도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었지요. 꺼낸 것은 작은 쇠붙이였습니다. 달 모양이었어요. 마패였습니다. 채심의 눈이 크게 뜨였지요. 오점내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어요. 암행어사 이광이요.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다시 안으로 집어넣었지요. 순창고을 수령 변준혁의 비리를 조사하러 왔소. 나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은 해두었으나 증거가 부족했지요. 내 장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채심은 숨을 고르며 이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광이 잠시 생각했지요. 거꾸로 물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채심은 대답 대신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나리,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준혁이 장부를 조작했다고 부인하면 그만이거든요.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아버지, 인장과 함께 당시 창고 입출고 기록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 기록은 지금도 관아 서고에 있어요. 이광이 눈을 가늘게 떴지요. 서고 기록을 어떻게 꺼낸단 말이냐. 서고 열쇠는 사또 나리 침소 서랍 2번째 칸에 있습니다. 매일 새벽 상을 올리러 들어갈 때 봤어요. 그리고 서고 담당 아전 오가는 시각은 제가 이미 파악해두었지요. 이광은 한참 동안 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11살이라 했느냐? 예. 3년 동안 혼자 이것을 다 준비했느냐?
예. 이광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채심을 향해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좋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내 계획을 말해봐라. 오점례가 국밥 3그릇을 새로 퍼서 내왔어요.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채심이 말하기 시작했지요. 먼저 서고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증인을 확보해야 하지요. 동쪽 마을 수제 할아버지와 3년 전 창고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아전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아전은 지금 고을 서쪽 장터에서 두부를 팔고 있어요. 이름은 박성칠이라 합니다. 이광이 오점례를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 이 아이를 며칠 숨겨줄 수 있겠소? 오점례가 두 팔을 벌렸지요. 당연하지요. 우리 채심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날 밤 이광은 오점례 국밥집 뒷방에서 채심과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 하나만 켜두었지요. 이광이 물었어요. 채병록 호방의 딸이구나. 채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광이 잠시 눈을 내렸지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3년 전에 나는 이 고을 인근에 있었다. 다른 고을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가 채병록 호방이 끌려가는 것을 봤지. 채심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것이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손에 증거가 없었고 관여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지. 이광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거렸지요. 이광이 말을 이었어요. 그 뒤로 나는 오랫동안 이 고을을 잊지 못했어. 채병록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지. 이번에 이 고을에 오게 됐을 때 솔직히 말하면 반가웠다. 늦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채심은 이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지요. 그리고 채심이 말했어요. 저는 나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리가 나서셨어도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변준혁은 그보다 더 치밀했을 테니까요. 이광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지요. 채심아,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예. 3년 동안 무섭지 않았느냐? 포기하고 싶지 않았느냐? 채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어요. 최돌쇠가 협박할 때, 어머니가 아플 때, 혼자 밤에 장부를 들여다볼 때, 채심은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제 머리를 쓸어주셨거든요. 그 손이 생각날 때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광이 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지금 도와주세요. 이광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마. 채심은 잠시 이광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이 고을에 오신 게 정말 다른 고을 순찰 중에 들르신 겁니까? 이광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등잔불이 가물거렸지요. 아니다. 채심이 굳었습니다. 순창 고을에 오래전부터 비리 제보가 올라와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리고 이광이 말을 끊었어요. 사실 나는 3년 전부터 이 고을을 자청했다. 채병록 호방 일 때문이야. 채심의 눈이 커졌지요. 채병록 호방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딸이 3년째 관아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채심은 말을 잃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어. 채병록 호방의 딸이 그냥 있을 리 없으니까.
그래서 포조를 피하는 것을 봤을 때 일부러 도왔다. 채심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제가 채병록의 딸이라는 것을. 이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터에서 손목의 삼백끈을 보자마자 알았어. 채심은 이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신을 알아보고 도왔다는 것이 놀라웠지요. 그러나 배신감보다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채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3년이 담겨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광이 먼저 움직였지요. 낡은 도포를 걸치고 장터를 어슬렁거리는 행인으로 변장한 채 고을 동쪽 마을을 향했어요. 수제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채심은 오점내 할머니 뒷방에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지금 채심이 관아 밖을 돌아다니면 최돌수의 눈에 띌 것이었어요. 오점내가 채심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싸움이야. 섣불리 움직이면 다 망친다. 채심은 오점내가 내온 죽을 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국밥집 창문 밖으로 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채소 파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생선값을 흥정하는 소리. 평범한 아침이었지요. 채심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른다. 사또가 매년 자신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3년 전 겨울에 이웃이 왜 굶어 죽었는지를. 채심은 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히지 않았지요. 할머니. 이광 나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오점내가 잠시 생각했지요. 어제 보니까 포졸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너를 위한 거였잖니. 예.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누구를 위한 건지는 보이는 법이야. 나는 그 눈빛 믿어. 채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점내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었지요. 이광이 돌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어요. 수제 할아버지를 만났다. 3년 전 그 밤에 창고 쪽에서 술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시각과 방향도 기억하고 있더구나. 채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광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거절했지. 변준혁이 무섭다고 하더군. 그 고을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내가 채병록 호방 이야기를 꺼내자 태도가 달라졌어. 왜요? 그 겨울에 굶어 죽은 노인 중 한 명이 수제 할아버지 형이었다고 하더군. 굴량미가 사라진 해 겨울에 말이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말했어. 채병록 호방은 그 형의 죽음을 자기 탓으로 여겨서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고. 자신이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채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그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형의 이름이냐? 수재봉이라 했다. 채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부 속 숫자들이 결국 누군가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이광이 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말했어요. 박성칠 아전도 만났다. 그 아전은 처음엔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겁을 먹고 있더구나. 그런데 마패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어. 무슨 말을 했습니까? 3년 전 굴량미 300석이 사라지던 날 자신이
창고 문을 잠그는 것을 최돌쇠가 일부러 늦게 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신이 장부를 확인하려 하자 변준혁이 직접 나와서 불필요한 참견이라며 막았다고 하더군. 채심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마지막 고리입니다. 아버지 원본 장부, 수재 할아버지 증언, 박성칠 아전 증언. 여기에 창고 입출고 기록 원본까지 있으면 변준혁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광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점내가 국밥을 들고 다가왔지요. 듣자 하니 대단한 아이야. 오점내가 채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3년 동안 그걸 혼자 준비했다고? 채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부터요. 오점내의 눈에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지요. 그는 국밥 그릇을 채심 앞에 탁 놓으며 말했어요. 먼저 먹어. 배가 불러야 싸움도 하는 거야. 이광이 웃음을 참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광이 채심을 바라보았지요. 서고 기록이 남은 문제구나. 채심이 말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광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관아에서 도망친 관비가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냐. 들어가는 방법은 나올 때와 같습니다. 감나무를 타고요. 서고 담당 아전은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반드시 주막에 들렀다가 이 시즌쯤 뒤에 돌아옵니다. 그 사이가 틈이에요. 혼자 들어가겠다는 것이냐. 날이 깨서 밖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광은 한참 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위험하다.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채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나서였어요. 채심은 담장 밖에서 이광과 신호를 정했지요. 이광이 밖에서 돌 하나를 던지면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채심이 담장 안에서 나뭇가지를 흔들면 들어왔다는 뜻이었지요. 채심이 감나무를 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숨을 죽였어요. 관아 안은 조용했지요. 주방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채심은 그쪽을 피해 서고 쪽으로 이동했어요. 밤 관아는 낮과 달랐습니다. 낮에는 아전들이 오가고 시끄러웠지만 밤에는 숨소리도 들릴 것 같이 고요했지요. 채심은 그 고요 속에서 3년 동안의 기억을 되짚었어요. 어느 건물 뒤에 어떤 그림자가 생기는지, 어느 방에 밤늦게까지 불이 켜지는지, 채심은 이 관아를 자신의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 침소 앞을 지나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지요. 채심은 담벼락 그림자를 따라 몸을 낮추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만 걸었어요. 침소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요. 변준혁이 아직 잠들지 않은 것이었어요. 채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멈추지 않았지요. 침소 앞을 통과했습니다. 서고 문 앞에 섰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채심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3년 전부터 이 자물쇠를 봐왔습니다. 워낙 낡은 자물쇠였지요. 채심이 가져온 가느다란 쇠침을 자물쇠 구멍에 집어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딸깍 소리가 났지요. 열렸습니다. 채심은 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선반을 더듬었습니다. 채심은 3년 동안 이 서고에 물을 나르고 청소를 하면서 어느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요. 3년 전 기록이 담긴 상자는 왼쪽 선반
아래 두 번째였습니다. 채심이 상자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지요. 손가락으로 날짜를 더듬어 내려가다가 멈추었습니다. 굴량미 300석이 나간 날짜의 창고, 입출고,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록이 있어야 할 곳이 비어 있었지요. 날짜 앞뒤에 기록은 있는데 딱 그날 것만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뜯어낸 것처럼 가장자리에 찢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준혁이 이미 기록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채심은 빈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채심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전체 수납 기록 장부를 발견했어요. 굴량미 300석 수납 기록이 없었지요. 그러나 수납 기록이 없는 것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굴량미가 공식적으로는 수납된 적이 없는데 다음에 가명 결산서에는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 두 장부를 대조하면 횡령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었지요. 채심은 두 장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서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돌아가는 길에 채심은 침소 앞을 다시 지나야 했지요. 이번에는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채심은 숨을 죽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침소 안에서 소리가 났지요. 누구냐? 채심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변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주의 소리입니다. 나리. 최돌쇠의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지요. 채심은 최돌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쥐는 무슨 요즘 들어가나 안에 수상한 것 같다. 소인이 내일 아침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래라. 채심은 담벼락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갔어요. 채심은 장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채심은 감나무 쪽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광이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늦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괜찮습니다. 채심이 품에서 장부 두 권을 꺼냈지요. 이광이 받아서 펼쳤어요. 달빛 아래에서 이광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됐다. 채심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채심의 눈이 반짝였지요. 이광은 그 눈을 보았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11살짜리였지요. 그런데 이 눈빛은 어른의 눈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광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면 가명에 올릴 수 있겠느냐. 원본 장부, 가명 결산서, 수납 기록 누락, 증인 2명. 여기에 어삼 앞에까지 있으면 변준혁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채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이광이 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가명 관찰사에게 연락을 넣겠다. 사흘 안에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다. 채심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광과 채심이 그렇게 기뻐하던 그 밤, 관아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돌쇠가 서고 앞에 서 있었어요. 서고 문이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에 가느다란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최돌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상자를 확인했어요.
장부 두 권이 없었습니다. 최돌쇠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는 곧장 변준혁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한편 이광과 채심은 오점례 국밥집 뒷방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광이 원본 장부와 서고에서 가져온 기록을 나란히 놓았어요. 채심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 내려갔지요. 여기입니다. 굴량미 300석이 수납되어야 할 날짜인데 수납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가명결산서에는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아버지 장부에는 이날 창고에서 300석이 나간 것이 적혀 있습니다. 변준혁의 이름과 인장도 함께요. 이광이 두 장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최병록 호방이 이것을 알고 고발하러 갔다가 역으로 잡혔구나. 예. 아버지는 증거를 가지고 가명으로 가려 했는데 변준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굴량미를 빼돌렸다고 역고발한 것이지요. 이광이 천천히 장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채심을 바라보았지요. 이것이면 충분하다. 내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채심이 굳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요. 이광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면 최병록 호방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 날짜와 수량, 서명까지. 그냥 기록만 한 게 아니야.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쓴 거야. 채심이 그 말을 듣고 장부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쓴 글씨였지요. 단정하고 꼼꼼한 글씨였어요. 관아 부엌 가공이 옆 돌틈에 숨겨진 채로 3년을 버텼던 장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장부가 증거로 쓰일 것을 알았겠지요. 채심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맡긴 것이었겠지요. 자신이 잡혔을 때를 대비해서. 이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병록 호방은 잡히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변준혁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그래서 딸에게 장부를 맡기고 딸이 언젠가 이것을 쓸 날을 믿었던 거야. 채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채심이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채심은 장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품에 안고 다녔던 그 장부. 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떨리는 손으로 건네준 그 장부. 그것이 진짜라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처음으로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채심은 눈을 내렸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지요. 그저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광이 말했어요. 내일 가명에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채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다시 품에 안았지요. 그날 밤 채심은 처음으로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심이 오점례 국밥집 뒷방에서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이광이 나가고 없었어요. 새벽에 가명 쪽으로 전가를 보내러 간다고 했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채심은 어쩐지 불안했습니다. 오점례가 아침죽을 들고 들어왔어요. 먹어라. 오늘 하루는 여기 있어야 한다. 채심이 죽 그릇을 받아들었지요. 그런데 숟가락을 들려다 멈추었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오점례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지요. 오점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포졸이다. 채심이 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5명. 그리고 최돌쇠도 같이 왔다. 채심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뒷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봤자 장터 한가운데였지요. 포졸들이 이미 사방을 에워쌌을 것이었어요. 그때 최돌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점내 할멈, 문 열어요. 관비 채심이 여기 있는 것 알고 있소. 오점내가 채심을 바라보았지요. 채심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오점내가 문을 열었지요. 최돌쇠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포졸 2명이 뒤따랐어요. 최돌쇠는 뒷방에 서 있는 채심을 발견하고 입꼬리를 올렸지요. 있었구나. 무슨 일입니까? 채심이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최돌쇠가 한 발 다가섰지요. 서고에서 장부가 없어졌다. 그리고 어젯밤과 나 안에 침입한 흔적도 있고. 내 짓이지? 채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돌쇠가 씩 웃었어요. 대답 안 해도 안다. 그런데 말이다, 채심아. 최돌쇠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내 어미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지 않으냐. 채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새벽에 내 어미를 따로 방에 가뒀다. 사또 날이 명이야. 최돌쇠가 손을 내밀었지요. 장부를 내놔. 그러면 어미는 다친 데 없이 돌려보내주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장부를 내주면 모든 것이 끝났지요. 3년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내주지 않으면 어머니가 위험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아 창고 옆 방이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돌쇠가 잠시 채심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아. 같이 가자. 채심은 오점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점내가 채심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지요. 오점내의 눈이 채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텨라. 채심은 그 눈을 한번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심은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관아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관아 창고 옆 작은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유씨가 방 한쪽에 쓰러져 있었지요. 채심이 달려들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유씨가 눈을 떴어요. 얼굴이 창백했지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채심아.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최돌쇠가 문 앞에 서서 말했지요. 보다시피 살아있다. 이제 장부를 내놓아라. 채심은 어머니를 부축한 채 최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씨가 채심의 소매를 잡았어요. 채심아. 예, 어머니. 장부를 주지 마라. 채심이 굳었습니다. 유씨가 채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침이 올라왔지만 참았지요. 채심아, 들어라. 어머니는 괜찮다. 어머니가 괜찮지 않아요. 지금. 아니다. 유씨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지키려 한 것이 뭔지 알지? 백성들 먹을 쌀이었다. 그 쌀을 훔쳐간 사람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억울함이 아직 안 풀렸단다. 어머니, 내 아버지의 억울함만이 아니야. 유씨가 말을 이었어요. 장부를 지켜라. 어머니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최돌쇠가 혀를 찼지요. 저 어미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채심아, 빨리 결정해라.
채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지요. 하루만 주십시오. 최돌쇠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루. 내일 낮까지 장부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최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일 낮까지다. 그 안에 안 가져오면 저 어미부터 시작하겠다. 포졸들이 채심을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채심은 끌려나가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유 씨가 채심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채심은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장터로 돌아오는 길에 이광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채심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광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내일 낮까지라 했느냐? 예. 가명에서 사람이 오려면 오늘 밤을 넘겨야 한다. 이광이 품속의 마패를 손으로 쥐었지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면 변준혁을 잡을 수는 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명에서 뒤집힐 수 있어. 채심은 손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광이 잠시 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다. 오늘 밤 다시 전가를 보내겠어. 채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점내 국밥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채심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오점내가 채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어머니가 장부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 저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점내가 채심을 바라보았지요. 채심아, 내 어미가 그 말을 한 게 자기 목숨이 하찮아서일까? 채심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오점내가 말했어요. 내 어미는 내 아버지가 지키려 한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야. 그게 그분들이 3년 동안 버텨온 이유고. 채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점내의 말이 맞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지요. 새벽이 되었어요. 그때 관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지요. 채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채심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었지요. 관비 채심, 어서 와라. 네, 어미가. 채심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었습니다. 관아 창고 옆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기침이 멈춰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채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 씨의 손을 잡았지요. 차가웠어요. 그러나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 씨가 실눈을 떴지요. 채심아. 어머니, 여기 있어요. 유 씨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채심이 귀를 가까이 대었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아요, 어머니. 장부를 지켜야. 알겠어요. 유 씨의 손이 채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요. 그러나 놓지 않았어요. 채심아, 너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그 눈이, 그 눈빛이. 채심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채심아, 울지 마라. 어머니는. 유 씨의 눈이 다시 감겼습니다. 마지막 숨이 길게 이어졌지요. 그리고 멈추었어요.
채심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오점내가 달려왔어요. 채심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채심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을 버텨온 어머니였지요. 채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 한 번도 흘린 적 없는 눈물이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미를 잃은 자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 위에 떨어졌습니다. 채심은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손가락 마디마다 박혀 있었지요. 3년 동안 삭바느질을 하며 딸과 함께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채심은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오점내가 채심의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어머니의 손이 점점 식어갔지요. 채심은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이 멎었어요. 채심은 어머니의 손을 가지런히 모아주었지요.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오점내가 채심을 바라보았어요. 채심아, 할머니, 지금 어떤 마음이냐? 채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오점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도 할 것이냐? 채심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예. 오점내가 채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심아, 내 어미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했을 것 같으냐? 채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딸이 그 일을 끝내는 것을 보고 싶었을 거야. 그게 어미의 마음이야. 살아서 보지 못했어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다. 채심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다 써버린 것인지도 몰랐어요. 채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점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채심을 한 번 꼭 안았지요. 채심은 그 품에서 딱 한 번만 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오점내의 말이 떠올랐지요. 3년 전 처음 채심이 이 국밥집에 왔을 때 들은 말이었어요. 세상에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다. 채심은 그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3년을 혼자 버텼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을 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혼자서는 끝낼 수 없었지요. 이광이 있었습니다. 오점내가 있었어요. 수재 할아버지와 박성칠 아전이 있었지요. 채심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광 나리를 찾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오점내가 채심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어요. 채심은 걸으면서 주먹을 쥐었지요.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이광은 오점내 국밥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채심이 나오자 이광의 눈이 흔들렸지요. 채심의 눈이 붉었어요. 이광이 말했습니다. 들었다. 미안하다. 채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명 사람들은 언제 옵니까? 오늘 낮쯤이면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낮까지 기다리면 최돌쇠가 장부를 요구할 것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다른 것으로 협박할지도 모릅니다. 이광이 채심을 바라보았지요. 지금 당장 들어가면 가명 사람들이 없어서 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 장부가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리의 마패가 있지요. 이광은 채심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두려움과 슬픔이 함께 있었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광이 도포 안에서 마패를 꺼냈어요. 가자. 이광이 앞서 걸었어요. 채심이 뒤따랐지요. 관아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채심은 걸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처형되기 전날 밤 불빛도 없는 방 안에서 포박당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쓸어주던 아버지를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라. 채심의 손이 품속 장부를 눌렀습니다. 3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았지요. 오늘 이것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창과나 대청에 이광이 들어선 것은 그날 아침 해가 동쪽 담장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광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마패를 높이 든 이광의 손에서 새벽빛이 반사되었지요. 관아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아전들이 뛰쳐나오고 포졸들이 우왕좌왕했어요. 변준혁이 침소에서 나온 것은 잠시 후였지요. 잠을 막 깬 듯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이 반쪽이 부었습니다. 그러나 눈은 이미 빠르게 상황을 읽고 있었어요. 암행어사라니. 어떤 자가 감히. 변준혁 수령. 본관은 암행어사 이광이요. 이광이 마패를 내밀었습니다. 변준혁의 얼굴이 굳었지요. 마패는 의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채심이 이광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나가던 그 마당이었지요. 3년 전 채심은 이 자리에서 관비 표식을 손목에 달았습니다. 오늘 채심은 그 관비 표식을 달고 다시 이 마당에 섰지요. 마지막으로요. 변준혁의 눈이 채심에게 꽂혔지요. 그리고 이내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 관비년이 말을 삼가시오. 이광이 차갑게 말했지요. 지금 이 자리는 신문의 자리요. 변준혁이 어금니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요. 어사또께서 오셨으니 성심껏 협조하겠소. 그런데 무슨 혐의로? 굴량미 300석 횡령. 3년 동안의 세금 장부 조작. 그리고 무고로 인한 최병록 코방의 죽음. 변준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광이 손을 들자 채심이 앞으로 나왔어요. 두 손으로 장부를 받쳐 들었지요. 아버지 최병록이 남긴 원본 장부와 관아 서고에서 가져온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최병록 호방이 직접 작성한 원본 굴량미 장부요. 여기 인장이 찍혀 있소. 그리고 이것은 그의 창고 수납 기록인데 굴량미 300석 항목이 비어 있소. 반면 가명 결산서에는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지.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오? 변준혁이 말했습니다. 그건 기록 실수요. 담당 아전이 빠뜨린 것이지. 그 아전이 박성칠이오. 그 아전은 이 자리에 나와 직접 증언을 할 것이오. 변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때 관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명에서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포졸 8명과 가명관리 2명이 대청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이광이 말했습니다. 박성칠 아전과 수재 할아버지를 들이시오. 두 사람이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박성칠은 입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변준혁이 눈을 번뜩이며 박성칠을 바라보았어요. 박성칠은 그 눈빛을 3년 동안 두려워했습니다. 이 눈빛 때문에 장터에서 두부 장사를 하며 입을 다물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채심이 보였습니다. 박성칠 앞에 서 있는 11살 소녀를요. 어떤 갑옷도 무기도 없이
그저 낡은 장부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서 있는 아이를요. 박성칠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박성칠은 떨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제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섰지요. 이광이 말했어요. 박성칠 아전, 3년 전 굴량미 300석이 사라지던 날 밤 있었던 일을 말하시오. 박성칠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소인은 창고 문을 닫으러 갔사옵니다. 그런데 이방 최돌쇠가 소인을 일부러 한 시간 늦게 부렸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사또 날이 명이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장부를 확인하려 하자 사또 나리가 직접 나와 막으셨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변준혁이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박성칠의 증언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실은 변준혁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지요. 수제 할아버지가 걸음을 내디뎠지요. 소인은 고을 동쪽에 살고 있사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서 술의 소리를 들었지요. 관아 뒷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수레가 3대는 됐을 것이에요. 그 후로 채병록 호방이 역적으로 몰렸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변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거짓말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오. 이광이 채심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준혁과 눈이 마주쳤지요. 채심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채병록의 딸 채심입니다. 3년 동안 관아 부엌에서 일했지요. 그동안 보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채심이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재작년 4월 열이틀 창고에서 무명 50필이 나갔으나 장부에는 30필이라 기록되었습니다. 그해 7월 초사흘에는 콩 30가마가 나갔으나 기록은 15가마였지요. 그해 10월 스무날에는 약재 꾸러미 14상자가 나갔으나 기록은 8상자였습니다. 변준혁이 소리쳤어요. 관비 주제에 감히 사또를 무고하려 드느냐. 작년 3월에는 세금으로 거둔 쌀 30석이 별도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가명에는 보고되지 않았지요. 그 창고 열쇠는 이방 최돌쇠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굴량미 300석이 사라진 해 겨울에 고을 동쪽 마을에서 3분이 굶어 돌아가셨지요. 채심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어갔어요. 그 중 한 분이 수제봉 어르신이십니다. 그 굴량미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막으려다 돌아가셨고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관아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이 웅성거렸어요. 세상에,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 3년 전 그 겨울에 내 이웃이 굶어 죽었는데 채병록 호방이 억울하게 죽은 거였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채심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목소리들이 채심의 귓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수제봉 어르신 이름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요. 아버지 이름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변준혁이 최돌쇠를 향해 소리쳤지요. 이놈아, 어서 저것들을 끌어내지 못하냐. 그러나 최돌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명포졸들이 이미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최돌쇠는 그 상황을 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소인은 사또 나리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변준혁이 버럭 소리쳤지요. 이 배신할 놈. 이광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준혁 수령을 포박하라. 가명포졸들이 앞으로 나섰지요. 변준혁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이건 모함이요. 증거도 없이 어찌. 증거는 충분하오. 그리고 당신이 죽인 사람의 딸이 3년 동안 그 증거를 지켜왔소. 이광이 변준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포졸들이 변준혁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변준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지요. 결국 포박당했습니다. 변준혁의 죄상이 낱낱이 낭독되었어요. 굴량미 횡령, 세금 장부 조작, 관리 탄압, 무고로 인한 사망. 항목이 하나씩 읽힐 때마다 변준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지요. 채심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준혁이 끌려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변준혁은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내가 무슨 죄란 말이오? 이건 모함이야. 어린 것 하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담장 밖에서 계속 들려왔지요. 변준혁이 관아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눈이 채심을 향했습니다. 원망인지 당혹인지 모를 눈빛이었지요. 채심은 그 눈을 똑바로 받았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원하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거웠지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이광이 채심 옆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병록 호방의 명예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겠다. 가명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겠어. 채심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광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최병록 호방은 내가 아는 가장 고등 관리였어. 채심이 이광을 바라보았어요. 이광의 눈이 진지했지요. 3년 전 그를 막지 못한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이번에는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채심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아버지. 채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관아 마당의 흙 위로 방울방울 떨어졌지요. 그때 오점내가 달려왔습니다. 채심을 보더니 두 팔을 벌렸어요. 채심이 그 품으로 걸어갔지요. 잘했다, 채심아. 정말 잘했어. 오점내는 채심의 머리를 한동안 쓸었습니다. 채심이 엉엉 울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렸지요. 오점내의 국밥집 앞치마에 얼굴을 대고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포졸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지요. 그러나 채심에게 그 소리들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자리, 오점내의 품이 전부였어요. 채심은 오점내의 품에서 실컷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 채심이 오점내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달라져 보였지요. 채심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삼백끈이 아직 묶여 있었어요. 스스로 풀 수 있었지요. 손가락을 뻗으면 됐어요. 그런데 채심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끈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이 끈이 있었으니까요. 이 끈이 없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이광이 다가왔어요. 내가 풀어도 되겠느냐. 채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광이 삼백끈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끈이 묶여 있던 자리가 드러났지요. 3년 동안 묶여 있던 자리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채심은 그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8살부터였지요. 이 삼백끈을 달고 다녔습니다.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장부를 꺼내들 때도 이제 없어졌어요. 자국만 남았지요. 채심은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쥐었다가 폈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심어진 느티나무가 흔들렸어요. 채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채심은 처음으로 가슴 속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무겁게 얹혀 있던 것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 같았지요. 채심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은 그대로였고 느티나무도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채심은 달라졌어요. 그 뒤로 순창고을에는 새 사또가 왔습니다. 채심의 아버지 채병록 호방은 누명을 벗고 공식 기록으로 복권되었지요. 채심의 관비 신분도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 유 씨의 이름 역시 기록에서 복권되었지요. 가명 관찰사는 채심의 이름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11살 관비 소녀가 3년 동안 증거를 지켜 억울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기록은 오래도록 순창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이광은 채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채심은 잠시 생각했지요. 오점내 할머니 곁에서 지내겠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이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채심에게 말했지요. 채심아, 기억해라. 내가 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부가 아니라 내가 증거였다. 채심이 이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응. 3년 전에 나리가 아버지를 막지 못한 것. 저도 어렸지만 기억합니다. 그날 관아 마당에서 저희를 바라보던 눈이 있었어요. 멀찍이 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눈이었지요. 이광이 굳었습니다. 그게 나리였습니까? 이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심이 말했습니다. 그 눈이 죄책감이 담긴 눈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광 나리를 처음 봤을 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광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채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채심은 그 말을 오래도록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이광이 떠난 뒤 채심은 오점내와 함께 어머니를 고을 동쪽 양지 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채심은 두 분이 거기서 가까이 계실 것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작은 봉분이었지요. 채심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다 됐어요.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채심은 그 바람이 어머니의 대답인 것 같다고 느꼈지요. 며칠이 지나 오점내가 채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채심이 오점내를 바라보았지요. 할머니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오점내가 채심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이 국밥집이 싫지 않으면 평생 있어도 된다. 채심이 오점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앞으로 글 배울 수 있을까요? 오점내가 눈썹을 올렸어요. 갑자기 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 외에 더 알고 싶어요. 제대로 읽고 쓰는 것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점내가 잠시 채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국밥 앞치마로 눈가를 슬쩍 닦았지요. 그래. 내가 글자는 모르지만 돈은 있어.
선생 붙여줄게. 채심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채심은 그날부터 오점내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순창 장터를 걸었습니다. 관비였을 때는 허락 없이 장터에 나올 수 없었지요. 나올 때도 항상 심부름이 이유였어요. 눈치를 보며 빠르게 걷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용건만 마치고 돌아갔지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채심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채심을 감시하지 않았지요. 채심은 그냥 걸었습니다. 장터 입구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채심을 보았어요. 채심이 아이가 이제 자유몸이 됐다더니 얼굴이 달라 보이네. 채심이 고개를 숙였지요. 예, 할머니. 배고프면 여기 앉아. 내가 열무 하나 줄게. 채심은 고개를 저었지만 할머니가 이미 열무 한 단을 채심 손에 쥐어주고 있었어요. 채심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열무였지요. 채심은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았어요. 무언가를 그냥 받은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심부름의 대가가 아니라 측은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서 건네주는 것을 받은 게 채심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수제 할아버지도 저쪽에서 채심을 알아보고 손을 들었어요. 채심이 잘 됐다. 내 아버지 그분 억울한 것 다 풀렸다더라. 내 형도 이제 억울하지 않을 것이야. 채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 한 바퀴를 도는데 채심은 오래 걸렸어요. 걸음을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마음껏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요. 아침에 불을 떼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에게 밥을 내주었지요. 관아 부엌 아궁이 앞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어요. 그러나 달랐습니다. 손목에 삼배끈이 없었으니까요. 국밥집 손님들은 채심을 보며 종종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 채심이냐? 변준혁 사또 잡은 그 아이? 오점내가 대답했지요. 그래, 우리 채심이야. 채심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밥 그릇을 날랐지요. 변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세상에 혼자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싸움은 반드시 끝이 나는 법이지요. 3년을 버텨온 11살 소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창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최병록 호방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딸이 진실을 밝혀냈다고요. 11살짜리 관비 소녀가 3년 동안 혼자 증거를 모았다고요. 채심은 그저 국밥을 끓였습니다. 날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솥 앞에 서 있었어요. 손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채심은 매일 그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창고을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는 채심이의 이야기입니다. 11살 관비 소녀의 이야기. 오래오래 전에 내려오는 옛날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